It's a beautiful feeling. What we got deep inside. We got. 안녕하세요. 전 유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이 평가를 버려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평가를 버려라.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쇼킹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평가를 버리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평가를 버린다면 과연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것이 여러 가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교육의 목적을 교육이라고 보다 이제 강의의 목적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이 평가를 왜 없애야 되는지, 다시 한번 평가의 문제점들 다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를 왜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대안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왜냐하면 평가를 우리가 없애자고 한다면 과연 왜 없애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많이 해옵니다. 특히 인사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불만을 이제 토로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직원들이 이 평가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면 인사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우리한테 대안을 내놔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 전에 뭔가 이제 평가가 아니면 무슨 대안이 있느냐 그걸 내놔라 이렇게 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CEO분들이 이 평가를 없애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의 강의의 목적은 평가를 없애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각자 공유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대안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례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싶은 걸 다시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은 인원이 왔기 때문에 사실 좋은 점은 뭐냐면 더 토론을 잘할 수 있다는 게 더 장점이겠죠. 예, 그렇게 좀 오붓한 분위기로 이번 세임모의 마지막 12월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중간에 브레이크 없이 그냥 쭉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브레이크 하니까 약간 끊기는 면이 있어가지고 1시간 반 정도 쭉 진행하시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의문점이 있으면 그 다음에 저랑 같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다들 저에 대해 잘 아시죠? 세임모의 회원이라면 아마 저를 좀 아실 텐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인퓨처 컨설팅이라고 하는 작은 컨설팅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여러 가지 잡다구리한 책을 냈었고요. 작년에 이제 착하는 CEO를 내서 그나마 그동안 안 팔렸던 책을 좀 벌충하는 그런 책을 제가 냈었습니다. 이 착하는 CEO 내부의 그 내용을 보면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함께 이 CEO들이 어떤 면을 착각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제가 여러 가지 이 심리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제가 비판도 하고, 그 다음에 충분하지 않지만 나름의 어떤 대안도 제시해 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와 함께 혹시 참고하고 싶으면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평가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질게요. 예.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 안 좋은 기억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회사를 다녔거든요. 처음에는 기아자동차를 다니다가 아시겠지만 이 IMF 전후로 해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회사를 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는 회사가 LG EDS인데요. 혹시 아세요? 지금은 이제 LG CNS라는 말로 바뀌었죠. SI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그때 최초로, 어떻게 보면 이제 업계 최초로 다면평가 제도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해에 다면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다면평가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코멘트 해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쭉 보니까 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저한테 굉장히 상처를 줬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 조직 부적응자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제가 왜 이 말이 나왔느냐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나를 조직 부적응자라고 이야기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못한 건 아니었거든요. 남들이 이 프로그래밍 회사니까 남들이 3개월 걸릴 거 뭐 한 1개월 만에 끝낸 적도 있었고 업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를 이 조직 부정자로 부르냐 따져보니까 제가 그동안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 같이 입사를 했던 동기들이 몇 명 있었는데 몇 명. 그 사람들이 이제 가장 집단을 몰려 다니면서 사는 일이 어떤 다 총각이니까 각자의 집에 가서 이 포커 치는 일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같이 가자고 제안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포커 자체를 별로 이렇게 흥미있어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들하고 이렇게 밤늦게 포커 치면서 술 마시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여러 가지 이런 제안에서 제가 자꾸 이제, 거부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입사 첫날, 회사에서 등산 대회 같은 게 있었는데요. 그날 안 갔습니다. 등산이 싫어서.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조직 부정자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이 말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이 회사를 떠나야겠다. 그렇죠? 근데 이 말을 저한테 해준 사람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저한테 해줬을까요? 좋은 마음으로 해줬을 겁니다. 그렇죠? 조직에 적응을 잘해서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라, 혹은 이제 개인의 어떤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라, 이런 좋은 의미로 이런 코멘트를 했다라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상처를 입은 거죠. 이 평가라는 자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단면 평가니 그 다음에 코멘트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함으로써 그 사람의 자존감 떨어뜨리고 그 사람을 회사 바깥으로 내쫓아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 다들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평가의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가자들 눈빛을 제가 이 개의 눈빛으로 표현해 봤는데 아마 다들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밑에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성과를 잘 내고 있는지, 지각을 하고 있는지, 태도가 불순하지 않는지 갖다가 이제 항상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결과를 가지고 뭔가 이 평가에 반응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이 평가자의 눈빛 때문에 일반 직원들의 눈빛이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그렇죠? 돼버린다는 것. 네. 이 어떤 평가하는 위치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것보다는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제일 많이 지적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걸 갖다가 이제 평가를 통해서 단점을 지적하면, 그 단점을 지적받으면 직원들이 단점을 개발하려고, 개선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사에 도움되는 사람으로 길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 많은 직원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역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리스크를 수용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계획도 잘 수립해야 된다. 많이 듣고 있죠? 그 다음에 침착한 어떤 대응 방식도, 대응 태도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하내동하지 않고. 그 다음에 통솔력, 특히 이제 리더의 위치에 올라가면 통솔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연한 사고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유연한 사고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어떤 정해진 매뉴얼 그 자체를 준수하는 것도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된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역량 모델을 쭉 보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로 이율 배반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의 어떤 이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유연한 사고도 요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솔선을 수범해라. 이렇게 특히 리더들한테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 이 측면도, 역량 모델을 보면 어느 회사의 역량 모델을 봐도 다 이런 역량이 다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말보다는 이렇게, 이 업무 목표를 달성하자는 이런 구호를 외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성과 관리에 대한 이지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뒤에서 명령하지 않고 앞에서 이끌어야 된다. 이 보스가 아니라 리더 역할을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양한 관점을 가져라.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융복합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방식의 이 결과를 내놔야 된다. 이런 것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격려, 코칭 이 점을 많이 또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기 대처 있죠. 어떤 그 위험한 상황이 처하게 되면 재빨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조직이 작으면 모르겠는데 한단 50명, 100명이 커지기 시작하면 어떤 위기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나만 움직여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같이 움직이려면 굉장히 많은 의사소통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 완만한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렇죠? 왜 완만한 의사소통인지 아시겠죠? 얼굴 서로 모르는 도둑하고 주인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제가 이제 이 컨설팅을 하다 보면 보고서를 갖다가 이제 다른 회사에 썼던 보고서를 그대로 옮겨서 이 회사에도 그냥 써보고 싶은 그런 욕구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 바로 우리 회사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 의사소통의 벽이 존재한다. 이런 말은 어느 조직이든 다 존재하는 문제더라고요. 아시겠지만 다들 우리 회사는 보상이 적다. 아무리 많이 주는 회사들도 보상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 없다라는 소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이렇게 이 의사소통이 안 된다. 이런 문제점은 많이들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남들이 다 예스할 때 혼자 노할 수 있는 그런 정신도 요구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 회사에서 말하는 두 가지 이상한 정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도전 정신이에요. 도전하려면 사실 CEO가 어떻게 이야기하든 간에 그 말이 틀리다라고 판단되면 반드시 도전할 수 있어야겠죠. 그 생각에 대해 반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도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잘리죠. 평가를 나쁘게 받던가. 그 다음에 또 회사에서 말하는 이상한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주인 정신입니다. 주인 정신의 올바른 뜻이 뭔지 아세요? 머슴처럼 일하라 이런 뜻이죠. 주인 되게 하려면 사실 뭐 주식을 주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 없이 그냥 주인처럼 열심히만 일하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유연한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원만 커뮤니케이션 여러 가지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성과관리, 대인관계, 통솔력, 수립, 계획 수립, 비전 제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역량 모델로 다 채워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공통 모델, 공통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직무 역량에 다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런 직원이 현재 여러분의 조직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직원이 다 될 수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 있는 직원이 될 수 있나요?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사실 역량 모델을 통해서 많이 평가하고 그 다음에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교육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역량이라는 게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통한다든지 뭐 피드백을 통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한테 원래 없었던 역량이 자라나진 않습니다. 원래 그런 역량이 있던 사람,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게 맞지,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뽑아놓고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고 이런 역량을 갖춰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바로 직원들을 아이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인사제도를 보면 직원은 아이들이고 경영자는 부모다. 이런 관점으로 모든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뭘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은 회사에서 해주는 걸 갖다가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뭔가를 안 해준다라고 판단되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이런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직원들을 성인으로 보지 않고 아이로 본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직원들 다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I로 본다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인사제도, 특히 이제 평가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성인이다. 직원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판단한다면 직원들을 통제해야 될까 아니면 존중해야 될까요? 당연히 존중해야겠죠. 하지만 현재 많은 제도들이 이 X 이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제도이다라는 게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평가가 없어지면 직원들이 날뛸 것이다, 방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영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들이 일 안 할 것이다, 팽팽 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평가 없으면 일 안 할 겁니까? 어떠세요? 자율성이 네. 더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율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 일을 잘할 것 같죠. 그렇죠? 근데 본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평가가 없어도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그렇다라고 더 열심히 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옆에 있는 다른 직원, 저 직원은 평가가 없으면 일을 잘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렇죠? 자기는 평가 없이도 잘 할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평가 없으면 일을 안 할 것이다 라고 전제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모순이죠. 내가 평가 없어서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평가를 벌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이 없으면 평가를 절대로 벌이지 못합니다. 예, 평가에 굉장히 안 좋은 그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기 이제 어떤 병동이 있습니다. 두 개의 병동이 있는데 첫 번째 병동은 투약 실수, 환자들한테 약을 나눠줘야 되는데 투약 실수가 거의 없는 A 병동이 있고요. B 병동은 A 병동보다 투약 실수가 무려 100배나 많습니다. 투약 실수 건 이 자체가 KPI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병원의 병원장이다라고 한다면 어느 병동에 상을 주겠습니까? A, B 어딜까요? 당연히 A죠. 예. 겉으로 보이는 투약 실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A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A 병동에 이 상을 줘야 될까요? 예. 우리가 이게 바로 이 평가의 맹점입니다. 왜 A 병동에는 투약 실수가 없었을까요? 환자가 없어서. 환자는 두 병동이 비슷하게 있습니다. 네? 아예 투약을 안 해서. 예. 그럴 수는 없겠죠. 환자들이 다 아픈데. 왜 A 병동은 투약 실수가 없었을까요? 실수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분명히 실수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갖다가 다 덮으려고만 한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상사한테 보고를 하면 그 상사가 밖으로 새어나가기 전에 다 덮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A 병동은 그렇게 강압적인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B 병동은 그런 투약 실수가 발생이 되면 왜 그런 실수가 나왔는지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그런 조직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실수가 완전히 없을 수 없죠. 오류는 완전히 없을 수 없습니다. 그 오류가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야기해보고 다음에는 그런 실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그런 문화가 비병동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좋은 문화를 갖다가 평가 시스템이 완전히 망쳐버린다는 거죠. 왜? 감추려고만 하는 이 A병동에 이 상을 주니까요. 이게 평가의 가장 큰 맹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KPI를 우리가 설정을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그 KPI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진짜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 KPI만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다른 주변의 다른 것들, 더 긍정적인 것들을 다 무시한다는 것이 평가의 맹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실수를 없애려면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인정을 하고, 그
그 다음에 모든 오류를 공개하고, 그 다음에 심층적으로 그런 오류가 왜 발생했는지 갖다가 이 데이터로 이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오류를 없애기 위한 일반적인 과정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평가 시스템은 이런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한다, 방해한다,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네.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 오류가 없다라고 한다면 진짜로 오류가 없는지 아니면 오류가 감춰져 있는지를 갖다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평가 현실,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설문조사를 돌려보면 다들 그렇게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평가가 잘 안 들어간다? 열의 9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가의 어떤 리뷰, 평가죠. 이것이 효과적이다. 18%. 그 다음에 추측으로, 그냥 감으로 평가한다라는 의견도 50%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평가 시스템에 매우 만족한다라는 대답은 불과 5%에 불과했죠. 예. 아마 여러분들도 조직 내에 설문을 돌려보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평가 시스템에 매우 만족한다라는 그 대답은 누가 했을까요? 인사팀이나 경영자가 있겠죠. 예. 인사팀하고 경영자만 만족하는 평가 시스템. 아마 여러분께서 이제 이 어떤 제품을 내놨어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놨는데 고객의 90%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놔둬야 됩니까? 개선하거나 아니면 폐지하거나 폐기하거나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직원들의 90% 가까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평가 시스템을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가지고 있나요? 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마음속에서 그렇다면 직원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하느냐 이런 식의 어떤 그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렇죠? 그런 질문이 떠오른다는 건 뭐냐면 그냥 평가를 갖다가 직원들한테 돈을 나눠주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쓰고 있다는 거죠. 그 증거입니다. 그게. 평가를 없애면 직원들을 어떻게 육성하느냐, 어떻게 개발시키냐 이런 생각보다는 그들한테 어떻게 돈을 나눠주느냐 이 생각이 먼저 든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많은 회사들이 평가를 그저 성과급 결정하고 기본급 결정하는 툴로만 아주 좁게만 쓰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왜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평가를 왜 합니까? 평가를 왜 할 것 같습니까? 네, 평가를 왜 하죠? 구성원들이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해야 되는 모습을 갭을 찾아가지고 육성에 가져나가고 있어서 현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 수준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원하는 그 수준이 있겠죠. 그것하고 갭을 발견해서 그 갭을 메꿔주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뭐 역량 개발이 됐든 동기부여가 됐든 그 다음에 그 성과를 향상시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승진을 결정하고 이 보상을 결정하는 그런 용도로만 쓰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작게 평가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는 안 그렇다. 혹시 있습니까? 우리 회사는 평가를 갖다가 이렇게 돈을 결정하기 위한 보상의 수단이 아니라 이런 원래 가지고 있는 이런 목적에 충실하고 있다. 있습니까? 진짜 그래요? 아, 예, 맞습니다. 예, 뭐 다른 평가라든지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이 보상만을 위한 평가가 아닌 진짜로 그 사람의 어떤 역량 개발을 위한 성과 향상을 위한 그런 코멘트, 그런 방식이 있다라는 소리죠. 예, 분명히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면평가라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다면평가가 직원들 사이를 더 나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이 성과주의 인사지도, 미국식 성과주의죠. 미국 성과주의 문화가 굉장히 이 빠른 시간 내에 우리나라 모든 기업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연봉자라는 게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IMF 되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가 미국식 성과주의를 도입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구나.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거의 모든 회사에 이런 미국식 성과주의가 깔렸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현재 반성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본인도 상당히 나중에 반성을 했어요. 예.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론들이 네. 잘못됐구나. 예. 여기 지금 에드워드 롤러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원래 미국식 성과주의 어떤 그 제도, 굉장히 이 선봉에 섰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요즘에 하고 다니는 말이 약간 좀 달라졌어요. 어떤 회사의 평가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버렸냐? 안 버렸다 그러면 언제 버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다고 해요. 이 평가의 문제점을 갖다가 이 과거에 이 성과주의를 갖다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사람조차도 반성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미국이 반성하고 있으면 우리도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인사 쪽의 그 영역이 굉장히 작아서 이 번역이 안 되는 그런 면도 있지만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책들 보면 평가를 버려라. 평가가 아니라 다른 대안이 충분히 있다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 특히 이 세 번째 책은 현재 우리나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존중하라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그 책을 추천드리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왜 우리가 이제 실패하는지를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인간에 대한 잘못된 믿음, 잘못된 가정 때문에 평가가 실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직원들을 기계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일하는 기계로 봐서 평가 제도를 실시한다. 이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잘못된 가정 첫 번째, 바로 개인의 성과를 자극하면, 개인한테 성과를 높여라 라고 이야기하면 조직 전체의, 회사 전체의 성과가 높아질 거다라고 가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로 가장 큰 잘못된 가정입니다. 여러 가지 실험이 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크리스토퍼 반스라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시켜봤습니다. 4명씩 팀을 이뤄서 시켜봤어요. 그 A팀한테는 팀 점수가 높으면 돈을 주기로 했고, B팀한테는 팀 성과뿐만 아니라 개인의 점수도 따져가지고 이렇게 반반씩 나눠서 성과급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B팀이 미국식 성과주의에 가까운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두 팀의 그 점수 나중에 비교해 봤습니다. 어떤 팀의 점수가 더 높았을까요? A일까요? B일까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논조에 따르면 A일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 점수는 B팀이 높았어요. 개인의 성적을 나눠서 따져서 계산한 B팀이 더 높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점수는 높았지만 이 점수의 질, 성과의 질 자체는 굉장히 나빴다라는 게 연구자들의 관찰이었습니다. 4명씩 팀을 이뤘으면 그 한 방에 모여서 했어요. 서로 어디가 위험하다, 어디를 도와달라, 어떻게 공격하자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B팀은 그런 이야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자기 점수만 높이려고 다른 사람하고의 협력, 대화 다 끊겼어요. 그 다음에 B팀은 우리 편 등 뒤에다 총을 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도 많이 저질렀고, 누가 이쪽에서 고생하고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절대로 도와주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장기적으로 좀 게임을 했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A팀이 더 성과가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뒤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개인별로 차등 주는, 개인별로 성과를 자극시켜서 개인별로 어떤 보상을 차등한다? 이거는 이제 협력을 깨트리는 가장 큰, 가장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이 개인 성과를 우리가 이제 방정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개인 성과를 Z라고 그러고 이 개인 성과는 이렇게 결정이 돼요. 개인의 기여분은 X.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하기 XY입니다. 여기서 Y는 바로 시스템 효과죠. 시스템 효과는 뭐냐면 개인이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만큼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개인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 사람이 독고다이로 혼자 밖에 나가서 뛰면 회사 내에 있을 때보다 분명히 성과가 떨어질 겁니다. 그 사람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회사 내부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품질 경영의 대가인 에드워드 데밍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과의 94%는 시스템으로서 나온다. 개인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물론 개인이 기여를 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성과는 서로 얽히고 얽힌 그 시스템의 효과로부터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차등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개인별 성과를 쪼갤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된 가정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정리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CEO,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다른 인사팀한테 이런 식의 어필을 해보라고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평가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평가자들 교육 많이 할 겁니다. 연말 되면 평가자 교육 시간이 있죠. 교육을 잘 시키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도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죠. 제가 이게 오디오가 지금 안 돼가지고 좀 보여줬지만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협상을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평가받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혹은 이제 피드백 받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음료를 마시죠. 음료를 마실 때 차가운 음료가 있고 뜨거운 음료가 있습니다. 그때 나를 평가하는 저 사람, 혹은 나하고 협상하는 상대방, 그 사람한테 어떤 음료를 주는 게 좋을까요? 네. 반드시 따뜻한 음료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음료가 몸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상하게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따뜻하고 유능하고 좀 가까운 사람으로 인식을 한다고요. 절대로 여름에 덥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냉커피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협상이 지거나 혹은 평가를 잘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 이것도 한 가지 팁이지만 이 협상을 할 때 상대방한테 내가 좀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협상을 할 때. 혹은 이제 앞에 앉은 상사한테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인식시켜주고 내가 평가를 잘 받으려면요. 일부러 이제 무거운 가방을 하나 준비하세요. 그래서 뭐 하는 척 하면서 그 사람한테 무거운 가방을 잠깐만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낀다고 해요. 이상하게 하기도.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저 사람한테 내가 좀 까칠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다. 좀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게 보이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 가방 손잡이에 사포 있지 않습니까? 사포를 이렇게 이렇게 감다든지 혹은 이제 까칠까칠한 재질로 만든다든지 하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을 쉽게 쉬운 상대로 이렇게 여기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런 평가라는 것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 사실 주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A를 줄 거 B를 준다든지 B를 줄 거 뭐 S를 준다든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평가자는 절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날 부부싸움을 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평가 그 일자를 갖다 좀 미루는 게 더 유리해요. 그렇죠? 예. 평가자 절대로 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들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1등부터 꼴찌까지 다 순위를 매겼어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나왔어요. 그럼 그 객관적인 결과를 직원이 딱 받아봤습니다. 그럼 그 직원은 수긍을 할까요? 절대로 수긍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80% 이상의 직원들은 본인이 상위 20% 이상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일 못한다 손 들어보세요. 예. 아마
다들 마음속에는 난 일 잘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일 잘하는 사람으로 본인을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간 밑에 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점수를 받아야 되는지 납득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그 상대적인 이 불평등 있지 않습니까? 순위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들은 절대로 이 상대적인 불평등에 대한 반감은 줄일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원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직원들이 뭐 평가에 굉장히 불만이 많다라고 이제 얘기가 들으면 객관적인 평가 제도를 만들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만은 이게 잠재울 수가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잘못된 가정은 있습니다. 바로 객관적인 평가자가 없다면 평가 지표를 객관적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평가 지표. 그래서 이제 뭐 컨설팅을 통해서 뭐 수억 원을 들여가지고 평가 지표를 만들어 봅니다. KPI 뽑아보고 역량 모델링 해보지만 어떻습니까?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또 그 얘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 보시면 이제 100m 달리기 선수하고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이 운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만 있으면 됩니까? 스톱워치만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복잡한 운동, 축구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떤 지표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골만 잘 넣으면 됩니까? 패스만 잘하면 됩니까? 예. 아마 여러 가지 변수가 머릿속을 이렇게 떠다닐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제 내보면 그 KPI를 다 뽑아보면 아마 제가 생각해도 좋게 50개 넘을 것 같아요. 어떤 축구 선수의 KPI 뽑아보면요. 근데 그런 그 축구 선수가 만약에 그 KPI를 50개 딱 주고서 잘해봐라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 KPI 생각한다라고 절대로 축구를 잘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떤 이 베컴이라든지 뭐 박시성, 뭐 메시 이런 축구 선수들을 축구를 잘하죠. 그렇죠? 평가를 해서 축구를 잘한다고 아십니까? 아니면 그냥 보시면 아십니까? 그냥 보면 알죠. 여러분들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직원들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면 알아요. 누가 일을 잘하는지, 누가 진짜 일을 못하는 썩은 사과인지를 갖다가 보면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평가를 해보라고 한다면 미리 머릿속에는 다 서열이 결정되어 있어요. 결정되어 있고 그 서열을 바탕으로 평가 레이팅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진행하실 겁니다. 그렇죠?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죠. 그 평가제도. 그 평가 역량 모델링, 혹은 그 KPI, 이걸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컨설팅 회사들한테 수십억을 주는데 그 돈을 갖다가 차라리 직원들한테 썼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잘못된 가정은 바로 평가는 직원들을 올바르게 일하게 만든다 이런 가정이에요. 이게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평가가 있어야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것이다라고 가정하는 것이죠. 이런 가정 옳을까요? 평가가 오히려 직원들을 이상하게 일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대표적인 예죠. 예전에 이제 이 베트남을 프랑스가 지배했죠. 프랑스 사람들이 쥐가 좀 싫어서 베트남 사람들한테 쥐 꼬리를 끊어오든지 쥐 가죽을 벗겨오면 한 마리당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쥐가 창궐했어요. 더 많아졌어요. 왜? 쥐를 사육했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이. 쥐를 죽인 게 아니라 오히려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맥도날드 사례인 것 같은데요. 드라이브 스루, 그러니까 그 자동차가 햄버거를 받아가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 소요 시간을 갖다 짧게 하는 이 매장한테 성과급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직원들이 또 이상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올바르게 일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와서 아마 2개의 센서를 건드려야 될 거예요. 첫 번째 들어와서 센서 건드리고 나갈 때 센서 건드리고 그래서 요 시간 간격을 계산해 가지고 성과를 결정하겠죠. KPI를 결정하겠죠. 첫 번째 이 센서를 갖다 자동차가 건드리면
미처 자동차가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하나가 저쪽 센서에 달려가가지고 그 앞에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흔들어 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적발됐다고 해요, 나중에. 이게 평가가 올바르게 일하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네. 직원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 평가 지표가 주어지면 어떻게 하면 그 지표만 높일 수 있을지 갖다가 굉장히 천재적으로 생각을 해요. 10일 이상 걸린 불만 처리 건수를 갖다가 줄여라. 이런 KPI를 부여했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불만 처리 건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냥 팽팽 놀다가 8, 9일째 가서야 그때서야 이제 집중 처리하죠. 그게 더 편하니까. 그렇게 해도 KPI 상에서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고객들의 불만은 더 증가를 할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KPI를 바꿔봤습니다. 평균 처리 시간으로 바꿔봤어요. 이렇게 하니까 또다시 직원들은 천재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KPI를 높일 수 있을지 발견해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체리 피킹이죠. 처리하기 쉬운 불만 것만 본인이 처리하고 나머지 것들은 무시하고 아예 접수를 안 만든다든지 혹은 다른 직원들한테 토스한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직원들은 행동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문제라서 각각의 KPI를 갖다가 가중평균을 해보면 어떨까요? 직원은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하는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KPI가 많이 주어지면 우리가 이제 이 매직 넘버 7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쵸? 보통 우리가 한꺼번에 기억할 수 있는 이 숫자 개수가 7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보다 적습니다. 한꺼번에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개수는 보통 3, 4개밖에 안 된다고 해요. KPI가 3개, 4개를 넘어서 7개, 어떤 회사는 개인한테 20개 이상의 KPI가 주어진 회사도 있더라고요. 전혀 기억을 못 할 겁니다. 아예 신경을 끌 거예요. 그쵸? 이렇게 직원들한테 이 KPI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KPI를 통해서 높여라. 높이지 않으면 뭐 성과급을 주지 않겠다. 이런 식의 통제 마인드로 가기 시작하면 직원들은 오히려 이 열정과 자주성을 해친다라는 것이 이 해머리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죠? 조직의 어떤 회복력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결국 직원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해야만 내가 KPI를 까먹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도달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KPI 문제라든지 평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세월호의 어떤 신물도 가져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괜히 했다가 비난을 당하면 어떨까?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문책을 당하면 어떨까라는 그 이유 때문에 아예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평가는 직원들을 절대로 올바르게 일하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5번째, 역량 평가라든지 이제 KPI 평가, 업적 평가해 보면 다들 이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S, A, B, C, D 해가지고 S 5%, A는 한 10%, 그다음 가운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종 모양의 그런 곡선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직원들의 역량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습니다. 다른 분포를 따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역량을 갖다가 어떤 역량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 역량을 개발시켜 주려고 여러 가지 교육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피드백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역량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혹시 반대되는 의견 있습니까? 역량은 개발될 수 있을까요? 없던 역량이 혹은 부족한 역량이 개발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식이나 스킬 정도 학습이 가능한 역량이 있고 학습이 가능하지 않은 역량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역량 모델을 쭉 보면 학습이 되지 않는 학습을 통해서 개발되기가 어려운 그런 역량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역량을 개발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뭐 역량 체계를 뭐 역량 기반의 교육 체계 이런 것도 많이 수립을 하시는데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걸 갖다가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교육 체계가 오히려 평가를 왜곡시킨다는 사실 아세요? 어떤 사람이 문제 해결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이제 평가를 받았어요. 그럼 넌 이제 문제 해결력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하겠죠? 받고 왔어요. 그 사람이 원래 C를 받았습니다. 원래.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 평가할 때 나는 문제 해결력 교육을 받았으니까 C가 아니라 A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교육 한 번 받고서. 그렇죠? 근데 상사가 보면 그렇지 않죠.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또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교육 체계가 오히려 이 역량에 대한 어떤 평가의 불신을 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역량은 개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없던 역량을 개발시켜주는 게 아니라 있던 역량을 더 밖으로 표출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런 방식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교육으로 역량 향상이 어렵습니다. 예. 교육이 없다, 교육해달라 이런 직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직원들한테는 교육시킬 필요 없다. 본인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어떤 부분을 갖다가 배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렇게 회사한테 징징거리는 직원도 있으면 그 직원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자기는 아이고, 그죠? 자기는 아이고 회사는 무무다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를 갖다가 더 강화시키는 사람들이죠. 성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직원들의 역량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이제 쭉 보면 평균적으로 다들 비슷합니다.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경험상 보니까 100명 정도 되는 조직에서 역량이 아주 특출나게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아야 1명 혹은 2명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다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잘못 뽑은, 우리가 실수로 뽑은 사람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있다라고 저는 가정을 합니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억지로 종 모양의 정규분포 구성을 보여서 그에 따라서 평가 등급을 배분하고 성과급을 또 배분하죠. 이건 옳지 않습니다. 역량의 실제 분포를 보면 이래요. 우리가 보통 이제 회사에 지원하는 사람은 보통 우리가 가정상 여러분들의 채용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판단이 들면 아마 이 정도의 어떤 그 역량을 가진 사람을 뽑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역량이라는 게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포가 그대로 온다라고 가정을 해야겠죠, 이렇게. 하지만 이걸 억지로 이렇게 정규 분포로 끌어당겨가지고 잘하는 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사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별로 못하는 사람인데 S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이것이 평가의 모순입니다. 6번째, 마지막인데 이 가정 중에 이 돈으로 직원들의 동기부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제가 이제 노파십에서 말씀드리면 돈으로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직원들 돈을 깎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들의 돈을 많이 줘야 되죠. 가능하면. 많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가면 그다지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동기를 우리가 일단 돈으로 동기부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동기부여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어로 이제 모티베이션이죠. 동기를 이렇게 불러일으키다. 그렇죠? 타동사죠. 어떤 사람이 동기를 끌어올린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옳을까요, 그게? 타인이 그 사람의 동기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사람의 동기는 스스로 자기 속 내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재적인 동기가 분명히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외재적인 동기는 그 시간이 오래 가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한테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의 150% 혹은 200%를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어떻습니까? 기분이? 당연히 좋죠.
그 좋은 기분이 얼마나 갈까요? 몇 개월 갈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3달밖에 가지 못한다고 해요. 3달 후에는 내가 응당 그런 수준의 연봉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돈으로 절대 동기부여할 수 없고, 동기부여가 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단기간에 끝난다는 거. 여러 심리학자들이 실제 실험적으로 연구해도 그렇고 현장에서 연구해도 그렇고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직원들한테 돈으로 유혹하기 시작하면 협력 깨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여기 이 실험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이 비행기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비행기가 만약에 사고가 터지면 빨리 탈출시켜야겠죠. 그래서 승무원들이 안내를 신속하게 해서 빨리 탈출하는 게 목적일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잘 탈출시킬 수 있는지 갖다가 연습을 하겠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합니다. 하는데 이 참가자들이 어차피 이게 그냥 가상의 상황인 거 알죠. 그래서 실제 이 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예의 바르게 행동한답니다. 서로 원래 밀치고 당기고 해야 되는데 서로 먼저 나가라고 배려하고, 그렇죠?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예쁜 여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출구까지 에스코트하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연구자들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이 실험 상태를 갖다가 현실과 똑같이 만들 수 있을지 갖다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한 가지 아주 뾰족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등으로 탈출한 사람한테는 $11 정도, 만원 남짓되는 돈이죠. 이 상금을 더 주겠다라고 내세웠어요. 이러자 실제로 연구자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흡족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요. 서로 밀치고 당기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이렇게 돈을 더 주겠다라고 하니까 1등한테 승객 정원이 탈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고 해요. 성과가 나빠진 거죠. 개인의 성과는 개인 하나의 성과를 더 좋아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조직 전체 성과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실험 사례인데, 이 돈을 센 그룹이 있고요. 돈이 아니라 그냥 종이 조각을 센 그룹이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하죠. 지금 보니까 여기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종이를 3개 했고요. 두 번째 그룹한테 실제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돈을 갖다가 몇 장인지 세보라는 실험을 했어요. 예. 이렇게 하고 나서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갖다가 추적을 해봤습니다. 모르게. 그렇죠? 다 세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에세이를 쓰게 했어요. 에세이를. 아무 이제 자기의 뭐 옛날 얘기라든지 뭐 관련된 이야기를 쓰도록 했어요. 그래서 쓰는 동안 이렇게 초콜릿을 먹어라 라고 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돈을 셌던 그 그룹의 사람들이 더 많은 양의 초콜릿을 먹었다고 해요. 2배 이상의. 자기도 모르게. 이게 뭐냐면 돈에 노출되면 우리가 프라이밍 된다라고 하죠. 돈에 이렇게 노출되면 단기적인 생각, 단기적으로 당기는 것, 그렇죠? 그런 것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 이제 실험 결과가 나왔고요.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사람들 모르게 어떤 사람이 가다가 물건을 떨어뜨려 봤어요. 이렇게. 과연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갖다가 관찰해 봤습니다. 원래 이렇게 도와주는 게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있죠. 하지만 돈을 센 사람은 보고도 그냥 갑니다. 그렇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가죠. 예. 이 사람은 아예 못 본 척합니다. 예. 실제 자기 행동을 보고서 어처구니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 이게 이 돈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다른 사람한테 뭔가 내가 봉사하고 싶은 생각, 협력하고 싶은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사라진다. 라는 게 이 실험의 내용이죠. 예. 돈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혼자만 열심히 일하죠. 혼자만 열심히 일해서는
조직 전체의 성과가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죠. 예, 보상이 높아지면 성과가 높아진다. 이런 가정하에 이 연봉제를 설계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수준 지나가면 성과는 더 높아지지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성과가 떨어져요. 왜? 단기적인 것에 더 천착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마음이 급해지니까. 내가 돈을 많이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이 돈을 받는 만큼 증명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더 단기적인 것만 쫓게 돼요. 그러면 성과는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시간 폐기물사에서 실질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이건 실험이라기보다도 이 제도가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갖다가 다 트레이스 할 수 있었어요. 이 회사가 원래 기본금만 주다가 기본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3%만큼의 성과금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성과가 어느 정도 좋아졌어요. 안전사고도 좀 안 나고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왕 이렇게 된 거 높여보자 라고 해서 6% 높여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성과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높여봤어요. 9%까지. 이러니까 오히려 이 안전사고의 비율이 더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의 보상 만족도는 떨어졌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받던 기본급은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별로 불만을 가질 만한 여지가 없었겠죠. 하지만 이 차등이 생기니까 나보다 잘 받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 상대적인 불평등 때문에 반감이 더 증가를 한 거예요.